자, 이번에 볼 녀석은 비 오는 날 손상서. 자, 소설 파트 보고 있으니까 보조 자료를 좀 잠깐 활용을 하도록 합시다. 뭐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되기는 하는데 보조 자료에 그 비 오는 날 챕터에서 총 2개의 지문이 있을 거예요. 그 2개의 지문 중에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두 번째 거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주시고요. 요걸 가지고 먼저 대략적인 정리를 해놓고 본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에 여러 차례 등장했던 작품이야. 너희들의 입장에서 처음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작품이고, 소설에서 중요한 건 어쨌든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 그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뚜렷하게 하기에 너무 확연한 작품이라서 자주 등장한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작품의 배경부터 한번 봅시다. 자, 배경은 1950년대 그리고 전후 상황이야. 그래서 이건 이 작품은 전후소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삶을 당연히 피폐하게 만들겠죠. 생각해보면 뭐 음악가, 뭐 예술가, 혹은 뭐 지식 쪽 계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뜻을 펼치기가 당연히 쉽지가 않았겠죠. 당연히 암울하고 뭐 어둡고 슬픈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후에 피폐하고 암울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내는 되게 뭐랄까 마지막 엔딩씬까지 가슴이 좀 저미오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런 피폐하고 암울한 삶에 대한 배경 요소를 좀 극대화해주는 게 바로 이 작품의 제목 뭐죠? 비라는 소재가 되겠죠. 비 오는데 기분 좋은 사람은 약간 뭐랄까 좀 정신병원 좀 위험하지, 정신적으로 위험한 사고 말을 하죠. 비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우중충하게 만들고 좀 축 처지게 만드는 그런 계열성이 있잖아. 이 작품에서도 작품을 보면 계속해서 비가 올 거야. 그리고 비가 오는데 뭔가 비가 오지만 나의 방은 뽀송뽀송하고 제습기가 빵빵하게 잘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집안도 눅눅하고 막 물이 넘치고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반복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무겁고 아프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재로서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작품에도 총 우리가 중심적으로 잡아야 되는 인물은 총 3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의 인물 중에는 일단 원구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욱이라고 하는 오빠와 동옥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 있어요. 자, 이 3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전쟁이 났기 때문에 부산으로 사람들이 피난을 왔잖아. 근데 집이나 거주할 만한 공간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우리 동욱 남매는 참고로 이 친구들은 뭐랄까 동욱이는 참고로 목사를 꿈꾸는 진짜 건장한 대한민국 청년이고요. 원구도 나름대로 미래를 촉망받던 그런 친구였고요. 동욱이도 참 얼굴도 예쁘고 참 마음도 착했던 사람이 있잖아.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하루하루 삶의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버거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동욱이는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를 꿈꾸는 친구였어요. 하지만 목사라는 직업이 전쟁 상황에서 선호되는 직업이 될 수 있을까?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미군 부대에 출입을 하면서 동욱이가 그려주는 그림, 초상화 같은 것들이 되겠지. 이 사진을 가져와서 초상화를 그려주고 그걸 다시 납부해서 또 돈을 좀 받고 그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남매였습니다. 그리고 원구는 이 동욱이의 친구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장면보다는 되게 슬픈 장면이긴 한데, 이 동욱이가 분명히 이런 성격이고 이렇게 자신의 누이 동생을 끝까지, 그러니까 전쟁 피난지에서도 자신이 얘를 먹여 살려야 되고 얘를 살려내야 되고 힘내서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이런 꿈을 꾸고 있었지만 실제로 행동은 달라. 동욱이가 참고로 불구예요. 소아마비를 알아서 한쪽 다리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해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거든. 그러니까 동욱이는 일종의 자폐 같은 현상을 많이 겪어요. 외부 사람들을 경계하고 자신이 봤던 사람들 외에는 절대로 말에 섞지 않으려는 그런 약간 정신적 지체를 보여주는데, 그런 동욱에 대해서 동욱이는 약간 화가 나. 그러다 보니까 욕을 하면서 패요. 오케이? 여동생을 패는데, 참고로 동욱이는 또 동욱이 없으면 못 살겠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좀 약간 과장되고 희화화된 표현이긴 한데 츤데레? 라는 느낌이 좀 세요. 물론 행동은 우악스럽고 막 폭력이 난무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행동들이 다 동욱이를 어떻게 좀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구는 이 남매의 집에 처음에 한번 들르게 되면서 뭔가 마음속으로 애잔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꾸 왕래를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원구도 동욱이가 슬슬 마음에 들어. 그리고 동욱이도 다른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했었잖아. 안 였는데 동욱에게만은 말도 섞어주고 이런 일을 보면서 동욱이가 살짝 어흥을 뜨죠. 아 저런 애 누가 데려갔으면 좋겠냐. 난 너였으면 좋겠다. 너랑 나랑 사돈 맺자. 우리 동생 예쁘고 착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좀 엮어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 하지만 원구의 중요한 특징은 우유부단입니다. 계속 신경이 쓰이고 가슴 아프고 챙겨줄 건 챙겨주고 하면 하지만 이 원구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당대의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작품은 끝날 때 우리가 지금 끝난 장면까지 다 볼 거야. 끝날 때 이 남매가 사라지면서 끝나고 그 미래가 아마 비극적인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 끝나게 되면서 작품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뭐 이 정도가 전체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뽑아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작품에서 키워드를 비극성이라는 단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극적이에요. 뭔가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시대적 상황에 억압되면서 눌리면서 자신의 본성을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고 뭔가 좀 괴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B라는 소재 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불구 소재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마지막에 있을 거야. 이 불구라는 소재 역시 이 장애, 신체적 장애를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신체적 장애는 당연히 이 피폐한 삶을, 그치? 피폐한 삶을 상징하는 요소로도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요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교과서란다. EBS 작품을 돌리시고요.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와 있잖아.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는 동욱남매를 떠올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상의 형태로 작품이 시작하고 있는 거겠죠? 6.25 전쟁 피난지 부산의 거리에서 원구는 친구 동욱을 만나게 되고요. 그의 여동생 동욱과 함께 살면서 동욱이 그린 초상화를 미군 부대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말씀 아까 다 드렸죠?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그러니까 지금 이 비가 단순히 한 번 오고 마는 비가 아니라 계속해서 장마 형태로 등장하면서 비가 반복될 거라는 거 말씀드렸지. 소재의 힘이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럼 어느 날 원구는 외진 곳의 낡은 목조 건물에 사는 동욱 남매를 찾아가지만 다리를 심하게 저는 동욱이 자신을 냉담하게 대하는 것을 느끼죠. 첫 만남에 그랬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을 경계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 뒤에 원구는 종종 동욱의 집에 드나들면서 동욱과도 점차 친해지고 있었다라는 장면이 나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문 장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동욱이를 만난 거야. 봅시다. 그는 역시 소매와 깃이 닫혀진 저고리와 검은 줄이 간 회색 지붕이라는 건 양복 바지를 지붕이라고 불러. 옛날 거 지붕을 입고 있었다. 옷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모양. 비에 젖은 것을 그냥 짜서 말리고 내서 꾸김살이 많이 져 있었고 그보다 더 괴이한 찰리 채플린 말하는 거겠죠. 채플린 시계의 그 검정 단어에 주먹 같은 코순이가 말이 아니었다. 장화 대용으로 진창을 막 밟고 다녀서 온통 흙투성이고 그러한 동욱의 잠깐만 여기까지. 지금 이 장면은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하죠? 묘사라고 부르죠. 대상의 모습을 마치 눈앞에서 그려내는 듯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묘사로 결국에는 뭘 드러내고 있는 거야? 동욱의 피폐한 말 자꾸 쓰고 있지, 그치? 피폐한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다. 묘사, 표현상 특징 잡아주시고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동욱이가 원고는 이상하게 정의가 얘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리어카를 주인집에 가져다 맡기고 와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고 원고는 동욱이의 손을 끌어왔습니다. 동욱은 밥보다는 술 좀 마시고 싶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둘 다 먹을 수 있는 집으로 동욱을 안내했고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동욱이는 초상화 주문돌이를 폐업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상화 받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걸 그만두기로 했대요. 왜냐면 요즘은 양키들도 야가져서 까딱하면 돈을 잘리거나 농락당하게 할 수라는 것이다. 자, 여기서 돈을 잘리다라는 말은 맥락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잘린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떼어먹힌다는 얘기겠죠? 물건을 가져다 줬는데 돈은 다음 주에 줄게 이렇게 해버리고 계속해서 안 줘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거기다가 패스 없는 사람의 출입 그리고 이제 부대라는 단어가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패스라고 하는 건 출입증을 말하는 것이겠죠. 패스 없는 사람의 출입을 부대가 엄중히 단속하기 때문에 전처럼 막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최근에는 한번 갔다가 순찰장한테 걸려가지고 멍키하우스 그러니까 영창이냐 영창도 한번 갔다 왔다라는 얘기죠. 더구나 요즘은 이 국민병 수첩까지 분실했으므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아둡시다. 국민병 수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고 했었죠? 전쟁 상황입니다. 그쵸?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병 수첩이 없으면 젊은 남자애들 잡아다가 바로 그냥
전쟁터로 보내버립니다. 옛날에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이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겠지. 국민병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지켜야 될 가족이 있고 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서류일 거야. 근데 그걸 잃어버렸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대요. 아니 그러면 분식에 내고 재교부 신청을 해라 라고 하니까 아니 그 때문에 동사무소 요즘 주민센터 찾아가서 계속 뭐 동사무소도 가보고 파출소도 가보고 했지만 까다롭게만 굴고 잘 들어주질 않아. 귀찮은 거였지. 까짓 거 나중에는 삼수갑산의 갈망정 내버려둘 테라고 했다. 삼수갑산이 무슨 뜻이죠? 깊은 나고지, 유배지 이런 걸 뜻하는 거야. 내가 처절하게 나고된 장소에 가더라도 나도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살자. 지금 어떤 심리가 나오고 있어? 그게 자포자기, 의욕상실. 지금 이 에피소드를 말하는 것들도 전부 다 인물이 피폐한 삶의 모습들을 그리고 장면들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모르겠어. 또 그런데 차라리 그럼 내가 직접 군에 들어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통역장교를 모집하기에 그는 원서를 타러 나왔던 길이라고 했습니다. 통역장교를 들어가려고 하는가 봐. 어디 원서를 좀 구경하자 라고 했더니 동욱이는 또 능글능글 웃으면서 수속이 하도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아예 단념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세 번째 통역장교 일도 뭐 했어요? 단념해버리죠. 자, 키워드가 보이나요? 지금 이 장면들은 결국에는 동욱이 겪고 있는 무슨 삶?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지. 참고로 통역장교를 지원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는 사람 아니야? 2개국어 정도가 자연스럽게 돼야 통역장교도 하는 일이겠지. 자신의 동생을 사랑하는 인성이 있고 뛰어난 사회적 능력도 있는데 이런 젊은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자포자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6.25 시대의 어떤 피폐한 삶을 비극적인 장면을 그려내는 데 일조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계속 갑시다. 아무튼 동욱이는 술잔만 빨고 있다가 가끔 와서 동욱이 좀 위로해주라는 얘기를 하죠. 봐봐, 여기서도 동욱이가 없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원구한테 자기 동생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와서 좀 얼굴 좀 봐주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조소하고 멸시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욱은 맑은 날일지라도 일절 바깥 출입을 않고 두더지처럼 방에만 박혀 살고 있는 것이죠. 이거 굳이 안 써도 되겠지? 동욱이 없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장면들인 거야. 조상화가 팔리지 않게 된 다음부터 동욱은 초조와 불안 속에서 한층 더 자신의 고독을 주체하지 못해서 쩔쩔대고 있고 그러한 동욱이가 최근에 못 견디겠대요. 자, 그럼 이걸 쓰자. 자, 동욱이는 현재 초상화가 안 팔린다고 했더니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었어? 고독을 주체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야? 왜 쩔쩔매는 거야? 왜 고독한 거야? 일 안 해도 되잖아, 편하잖아. 그게 아닌 거지. 이건 뭐냐면 자신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겠죠. 나는 쓸모없다. 나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거야.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전부 다 당대 청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한편 동욱이는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동욱이가 치근을 못 견디겠다. 측은지심. 인간의 기본적인 긍정적 성향이죠. 그죠?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욱이는 분명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언젠가처럼 내가 자녀라면 동욱이랑 결혼을 하겠지 라고 말을 또 꺼내고 있습니다. 뭐야, 둘이 썸 좀 타봐라.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 얘기죠. 하고 말고 하면서 동욱이는 고개를 주워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집을 나와서 동욱이는 이번에도 원구의 손을 꼭 쥐고 자기는 기어코 목사가 되겠노라고 합니다. 술 한잔 취한 김에 자신의 원래의 꿈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동욱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나 그것만이 이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는 것이었다. 오케이, 좋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고 이제부터 다음 장면 한번 또 가도록 합시다. 되게 슬픈 일이 벌어져요. 그 뒤에 한 번은 또 딴 볼일로 동네까지 갔던 게 동네가 부산입니다. 부산까지 갔던 길에 동욱이네 집에 잠깐 들렀어. 역시 그날도 장맛비는 구질구질 계속되고 있었지. 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별표. 역시 그날도 무슨 비? 장맛비.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가지고 이 도라는 표현은 어쨌든 비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장맛비라고 하는 것이 앞에 썼던 이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한 소재, 배경적 의미 중요하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날도 장맛비입니다. 또 비 와요. 그래서 구질구질 오고 있었는데 우산을 접으면서 쑥 들어갔더니 동욱이만이 머리를 내밀고 맞아줄 뿐 동욱의 기천은 억지척은 없습니다. 동욱이 어디 갔지? 방에 들어가 봤더니 동욱이는 담요로 머리까지 푹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는 거죠. 자, 근데 동욱이는 그 와중에 동욱이는 이제 다음 새로운 인물이 한번 등장하는데 주인집 노파와의 어떤 실망감 때문에 그 단절된 마음이 한층 더 단절돼서 담요를 뒤집어 썼다는 행동은 뭐예요? 외부와 접촉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이 노파는 뭐냐면 이 동욱남매가 돈이 없잖아. 그래서 아니 돈이 없어도 어쨌든 거주할 곳은 꼭 마련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던 다 재산을 탈탈 다 털어가지고 전세금을 맡긴 거야. 집 주인 할머니였던 거야. 그러니까 집의 소유주. 그래서 돈을 맡기고 노파한테 돈을 맡기고 나서 이제 어쨌든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집값 비용은 항상 우리의 재산이 맞잖아, 그렇지? 우리의 최후의 보루 같은 돈이야. 근데 그 돈을 들고 노파가 튀었어요. 도망가 버린 거야. 전세금 빼돌리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새로운 사람한테 자기 또 집을 팔아버리고 도망을 튀어버렸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니들 뭐야? 나가. 내 집인데?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상태인 겁니다. 그것 때문이라는 거 보세요. 자, 이틀째 저러고 자빠져 있다고 하면서 자 어떤 단어 썼어? 자빠져 있다라는 표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거칠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 동욱이는 뒷방에 살고 있는 주인 노파에게 동욱이도 모르게 2만 원이나 심지어 빚도 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동안 모았던 돈들 있잖아. 그 돈마저 들고 튄 거야. 빚을 주고 있었는데 노파는 이 집까지도 팔아가지고 귀신같이 도주해버렸다는 겁니다. 헐. 어제 아침에 집을 산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고 이게 또한 어지간히 감대 사나운 자여서 자 어휘가 좀 독특하죠. 감대 사납다는 얘기는 근데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않냐? 감대 사납다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뭔가 우악스럽고 거친 사람이겠죠. 우리 뭐 어깨 형님 같은 느낌일 거야. 당장 방을 비워내라고 위협하듯 한다는 것이다. 말을 마치고 난 동욱은 야 이 맹꽁이 같은 년아 이게 집이라고 믿고 돈을 줘? 하면서 발길로 동욱이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열받았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걷어참 이라는 상징적 행위가 결국에는 인물의 피폐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동생인데 걷어찰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정신적 불구 상태를 겪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이년아, 2만 원이면 구하러 얼마인 줄 알아? 200만 원이야. 200만 원이야. 내 돈을 내가 떼었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 내가 없으면 니네 굶어 죽지 않고 살 테냐? 이 너 병신 같은 년이 단 하나를 동료가 살 수 있어? 하면서 동욱이는 다시 생각을 해도 악을 바치는 모양이었다라고 돼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하나만 좀 체크. 여기서 이제 서술상 특징 요소를 혹시 건드릴지 모르니까 근데 뻔히 보이죠? 지금 이 장면은 되게 뻘쭘하지 않겠냐? 원구가 놀러 왔잖아. 원구가 놀러 왔는데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동욱이는 입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고 있고 얘는 그런 여동생을 걷어차고면서 막 욕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동욱이가 말하는 장면을 보면 이런 말을 했었어? 이게 뭐냐 내가 돈을 떼었는데 네 오빠가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맞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인용이라고 하죠. 대사 속에 상대방의 말이 인용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현재 주고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했던 얘기를 열받아서 다시 원구의 입으로 하고 있는 아니 동욱의 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특징 잡아주시고요. 그러면서 막 욕설을 퍼붓잖아. 네가 어떻게 혼자 한 달 살 수 있는데 한 달도 못 살려니 막 화를 내고 있죠. 원구를 위해서 동욱이는 또 그 와중에 또 초밥을 만들어주겠다고 부엌으로 둘락날락 하는데 원구는 초밥 얻어먹자고 그러고 앉아서 견딜 수가 없어. 그보다도 동욱이가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러고 누워있다고 하니까 아니 혹시 동욱이가 잠든 틈에 몰래 일어나서 수면제 같은 거 먹고 죽어있지 않은가 싶어서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죠. 자, 원구도 동욱이에 대해서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 불안함은 측은지심이겠죠? 원구는 조금이라도 더 앉아 견디기가 힘들어서 일어나면서 야 방을 비워주겠으면 내가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 하면서 말해보니까 이번엔 또 동욱이가 인가 많은 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다 외딴 집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동욱이의 대답이야. 내 동생이 정신병이잖아. 그치? 다른 사람 많은 데 가면 자지러진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난 이런 근처에다가 집을 구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자, 그 와중에 방금 걷어찬 오빠는 또 뭐라고 해? 집을
이 근방에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건 이 동생에 대한 여동생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보여주는 장면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우리한테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장면인 거야. 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태도잖아. 한쪽으로는 걷어차지만 한쪽으로는 우리 동생을 위해선 집이 여기서 가까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이런 정신적 불구 상태가 뭘 상징하는 거라고 1950년대에 피폐해지고 암울해진 삶의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자, 계속 아무튼 그런 뒤로도 이제 원구도 생활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 이제 그런 상태를 딱 보고 나서 나도 좀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유가 없는 상태가 됐어, 원구가. 그래서 한 달 가까이나 장마 때문에 놀고 보니까 아까 우리 리어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이 원구도 무슨 번듯한 직업이 있는 게 아니야. 리어카에다가 각종 잡화 있지, 뭐 필통, 그다음에 뭐 책상, 의자 이런 걸 싣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한테 파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어마지창이죠, 그죠? 전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가 한 달 동안 지속되니까 니들은 장마를 한 달 겪어본 적이 없지. 니들이 어렸을 때 기억하는 장마라는 단어는 들어는 봤을 거 아니야. 길어야 한 2, 3일? 이었지 않냐? 선생님의 꼬꼬마 시절의 기억은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좀 바뀌고 있어 그렇긴 한데 비가 장마가 딱 시작되면 너무 끔찍했어. 선생님도 지금 예전에 이제 부모님과 단칸방에서 살 때 장마 딱 시작되면 한 2주 정도 봐야 돼. 장마가 시작됐습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 2주 동안 계속 비 오는 거예요.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싶은 느낌이 들었었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빨래를 하면 옷이 안 마르고 온통 습기가 가득하니까, 그지? 그래서 꾸덕꾸덕하고 막 곰팡내 나는 상태에서 자야 되는데 그 와중에 잠깐이라도 한 반나절이라도 햇볕이 뜨면 모든 집에서 다 튀어나와가지고 햇볕에다가 이불 말리고 있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야. 장마가 한번 시작되면 정말 습습하고 오랜 그 짜증나는 기분이 계속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는 게 힘들어졌어. 벗어놓은 옷 가지고 이부자리에도 곰팡이가 꼈고요. 그의 마음에까지 곰팡이가 쓰는 것 같았지. 이런 날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까 동욱이나 동욱의 일이 자연스럽게 무겁고 우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죠. 자, 점심때까지 왔을 때 원구는 그래, 안 되겠다, 내가 찾아와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동욱이와 마주 앉아서 곰팡이 쓴 속을 술을 한 잔 씻어내리면서 동욱이도 좀 위로 좀 해주고 생각을 하면서 원구는 술과 통조림을 사들고 찾아갔죠. 그리고 너무 뻔히 보이지만 이 술과 통조림이라고 하는 게 이 동욱 남매를 향한 이 원구의 연민의 마음을 상징하는 소식 정도. 이건 너무 쉽잖아, 그치? 자, 아무튼 2개를 들고 갔어요. 자기도 어려운데 통조림 하나라도 들고 가는 거야. 자, 갔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은 전과 마찬가지로 금방 쓰러질 듯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오케이? 지금 그들의 집을 뭐라고 표현했어? 낡은 목조 건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돼 있다고 썼지? 금방 쓰러질 듯이라고 표현했어. 그럼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이 장면이 단순히 그들이 사는 집이 그냥 문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아니죠. 인물들의 삶을 상징하는 거지. 당연히요. 자, 유리 없는 창문에 유리도 안 껴져 있습니다. 그냥 천대기를 꼽아 놓은 거야. 거적대기가 그대로 누리고 있었고요. 근데 동욱이 하고 원구가 불렀는데 사람이 나오는데 왜 사나이가 나오는 거지? 이 집에서 살던 젊은 남이 어디 갔냐라는 원구의 물음에 지금 봐봐, 여기서도 뭐가 나왔어. 인물의 장면을 설명할 때 계속해서 인용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 보이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우락부락하게 생겼을 때 매침대가 없이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그 40전의 사나이는 아하, 당신이 정머식이시냐? 하면서 혼자 머리를 끄덕거려. 잠깐만, 나를 안다고? 그럼 뭔가 일이 있었다는 얘기겠다, 그치? 원구가 재차 또 물어보니까 사나이는 자기가 이 집 주인이라 라고 말했더니 하고 나서 동욱이는 외출한 채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동욱이 역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모르겠답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아? 그치? 참고로 동욱이가 그냥 사라지래야. 여동생 사랑하는 애인데, 그치? 챙겨주려고 하는 애인데 근데 어느 날 사라졌고 동욱이도 나갔대요. 근데 참고로 동욱이는 다리 불구라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그런데 어디로 나갔다고? 이상하잖아. 자, 그래서 원구는 무슨 말이 없이 서 있었지. 한 손에 보자기꾸러미를 안고 우산을 받고 선 원구는 사나이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안 원했던 그 사이에 큰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원군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 몇 걸음 걸어 나가다가 대뜸 보자기에 싼 물건을 끌러서 주인 사나이에게 줬습니다. 아까 그 술통조림입니다. 이 주인 사나이는 이거 원 하면서 대뜸 입이 배 벌어졌죠. 오케이? 그러고는 자기 옆판녀랑 아이들이 장사하기 때문에 점심도 한 끼 못 주겠지만 담배나 한 대 피고 가라 라고 말했더니 내가 무슨 당신을 처음 보는 사이인데 무슨 재미로 하겠냐고 돌아서니까 주인은 잠깐만 하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을 시작해. 뭔지? 사실은 동욱이가 정 누구시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편지를 맡기고 갔는데 그만 간수를 잘못해서 애들이 찢어 없앴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그 사나이의 말이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 그치? 참고로 내가 원래 그냥 가려고 했었잖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지. 근데 내가 성의를 표현하니까 그때서야 대답이 나온 거였잖아. 그럼 이 말도 완벽하게 믿을 수 없는 말이 돼버린 거야. 그치? 자, 그래도 아무 말도 않고 멍청이 서 있는 원구를 주인 사나이는 무난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동욱이는 아마 10중판구 군대에 끌려 나갔을 거라고 하고, 그치? 자, 사나이가 예측하기를 동욱이는 군대로 끌려갔을 거야. 앞에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보였었죠? 국민명수척이 없다고 했었어. 그리고 또 동욱은 아이들처럼 어머니를 부르며 가끔 밤중에 울기 때문에 뭐라고 좀 했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어디론가 나가버렸다는 거야. 죽진 않았을까? 자살을 하든 굶어 죽었든 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동화를 원고에 등에다 대고 중요한 옷가지랑 꾸려가지고 살림살이는 몇 가지랑은 꾸려가지고 간 모양이니까 자살할 의사는 없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병신이긴 한데 얼굴이 그만큼 반반하고서야 어디 가서 몸을 판들 굶어 죽기 하겠느냐고 주인 사나이는 짓거리는 것이다. 동옥이는 가출을 해서 아마도 매춘 같은 거를 통해서 먹고 살지 않을까라고 예측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원군은 정신이 펄쩍 듭니다. 뭐라고요? 이 새끼야, 네가 동욱이 팔아먹었구나 하고 대들듯한 격분을 마음속 한 곳에 의식하면서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서 사나이가 예측한다고 했지만 물음표가 쳐지는 거야. 원군 입장에서. 자, 내가 사나이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자. 사나이는 약삭 빠른 녀석일 거야, 그치? 우리 집에 집을 샀는데 웬 애들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치워버리고 싶겠지. 치워버리는데 상황을 가만히 보아하니까 얘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럼 뭐 하면 돼? 가서 툭 찌르면 되는 거지. 우리 집에 이런 애가 사는데 군대 안 가고 삥투 치고 있던데요? 다음날 와서 잡아가지고 있겠지. 그리고 여동생은 돈 주고 팔면 되잖아. 여기 여자애 있다, 하나 데려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고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만한 상황인 거야, 그치? 사나이는 나도 몰라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모르는 일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은. 하지만 원고의 심정으로서는 사나이가 매우 원망스럽고 죽여버리고 싶겠지. 그런데 그런 원고는 어떤 일을 해? 천근의 무기로 내리누르는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어 그는 말없이 발길을 돌이켰다. 이놈, 네가 동국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흥분한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착각에 오한을 느끼며,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사나이를 그렇게 생각해봤자 그건 책임을 얘한테 그냥 돌리는 행위일 뿐이지 중심, 핵심적인 일은 뭐예요? 자책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거. 내가 그때 조금만 부지런을 떨었다면, 그렇지? 분명히 이 남매의 상황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을 텐데 나는 어떤 성격이라니까? 우유부단하다니까? 나도 동욱이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자꾸 왔을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에 끝까지 다가가지 않았고 동욱이가 세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도와주지 않았어. 그렇지? 자책감. 자, 그러면서 원군은 호박 넣고 우거진 밭두둑기를 앓고 난 사람 모양 허전거리는 단위로 불어나는 것이다. 앓고 난 사람처럼, 그 다음에 허전거리는 전부 다 원구의 자책감을 표현하는 구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 결국에는 이 장면에 담겨있는 키워드는 인간의 근본적인 허무의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마지막 희망이었었던 동욱이의 편지조차 나는 받지 못했어. 그치? 얘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알아? 그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 끝나고요. 놀랍게도 이게 결말 장면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작품을 딱 읽고 나면 뭔가 찌뿌둥해지죠. 기분이 묘해지고요. 자, 그런 녀석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품을 마무리 짓고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서술사 특징이 인용의 방식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인용하는 화법의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간접 화법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치?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거리를 두면서 얘기를 끌어가는 거야. 인용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뭐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뭐 했다가 아니야. 뭐뭐 하는 것이다 같은 말들을 쓰면서 뭔가 그 느낌이 상대적으로 내가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 뛰어들어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3자처럼 기어가고 있어요. 기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지? 다리가 부러져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거리를 두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그리고 이런 객관성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도 벌어지는 거야. 우리도 역시 그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작품의 어떤 냉소적인 분위기를 같이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 그래서 서술상 특징 요소로 이 정도는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됐죠? 그리고 뭐 딱히 그래요. 인용이나 거리두기의 간접화법이 자주 사용되는 작품이었고 참고로 앞에 시작할 때 그 얘기가 있었구나. 시작할 때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면 동국남매가 생각난다고 시작했었죠? 이 작품의 전반적인 큰 흐름상에는 실은 회상의 구조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작품은 마무리를 짓고요. 뒤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여기 1번 보면 보자. 외양 묘사. 그래서 묘사 어플 아까 우리 잡아드렸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술자의 설명, 세 번째 간접 인용, 네 번째는 우리가 얘기를 안 했구나. 이거 선생님이 얘기를 깜빡했네. 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서 복수의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거 지문 속에서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문이 좀 길어서 빽빽하긴 한데 앞에 본문에서 단락이 시작되는 첫 번째 멘트들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할 때 무슨 말이 나왔어? 그 뒤에 한 번은 하면서 시작했지? 또 그 다음 챕터에서도 그 뒤로는 원구도라는 말이 나와 있었던 거 보이십니까? 지금 이 선택지가 그런 선택지 요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거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이라는 얘기 말씀드린 적 없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너무 쉽게 답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작품에 담겨있는 허무의식 그리고 뭔가 이 피폐한 느낌들을 살려주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구절들이 어디 숨어있는지 파악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작품 비 오는 날 마무리 됐고요. 자, 두 번째 강으로 넘어갑시다.